물론 나는 그 현실을 이내 인정하려 하진 않았다. 몇 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졌다가 아침이 되어 눈을 뜨자 나는 어제 일을 남김없이 상기하고 어젯밤에 리자에게 취한 감상적인 태도며 그 밖의 모든 그때의 공포와 연민에 스스로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어쩌자고 그토록 연약한 신경쇠약 발작을 일으켰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주소는 왜 알려주었을까? 찾아오면 어쩌려고? 하긴 찾아온데도 상관없을진 몰라. 될 대로 되라지. 그러나 지금 나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딴 일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한시바삐 즈베르코프와 시모노프에게 나라는 인간의 가치평가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리자에 대해서는 이날 아침 별로 생각할 경황도 없었다. 우선 어제 시모노프한테 꾼 돈을 급히 반환해야 한다. 나는 대담하기 짝이 없는 방법을 취하기로 했다. 과장인 안톤 안토노비치한테서 15루블을 꾸자는 것이다. 마침 과장은 이날 아침에 기분이 무척 좋았으므로 두말 않고 선선히 꾸어주었다. 나는 너무나 좋아서 차용 증서를 쓰면서 사뭇 친숙한 태도로 어제 말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파리 호텔에서 기분 좀 냈죠. 실은 학교 동창인 친구의 송별회가 있었어요. 가문도 좋고 재산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재주까지 비상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친구예요. 성격마저 호탕해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귀부인들과 아시죠? 능히 남봉도 피울 만한 인간이죠. 여럿이서 샴페인을 반다스도 더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엔 하는 식으로 허물없이 털어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만은 하나도 힘들지 않게 말이 술술 입에서 나와주는 데는 나 자신도 이상하게 여겨질 지경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나는 곧 시모노프에게 편지를 썼다. 지금도 나는 이 편지를 떠올리면 그 신사적인 허심탄회한 내용에 스스로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령 있고 품위 있는 문장, 게다가 불필요한 말은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편지였다. 나는 만약에 나에게 변명이라는 것이 허용된다면 하는 말을 첫머리에 놓고 내 변호를 시도했다. 파리 호텔에서 5시부터 6시까지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한 잔 미리 마셨는데 여태까지 술을 마시는 버릇이 없었던 관계로 대번에 취해버렸던 걸세. 우는. 나는 주로 시모노프한테 사과를 하고 친구 모두에게, 특히 즈베르코프에게 나의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 지금 꿈속에서처럼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은 내가 아무래도 즈베르코프한테 모욕을 가한 것 같다는 생각일세 라고 쓴 후 내가 직접 자네들을 찾아가는 것이 도리인 줄은 알지만 아직도 머리가 아프고 그보다도 자네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나는 문장에 나타난 뭔가 묘한 여운이라기보다 대범한 어조가 마음에 들었다. 이것은 내가 어제의 추악한 사건에 대해 나대로의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대번에 알아챌 수 있게 하는데 정확한 효과가 있을 것이었다. 즉 뭐니뭐니 해도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건 아니었고 나는 오히려 자신을 존경하는 신사다운 태도로 냉정하게 모든 사태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나는 젊을 때 그만한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썼다. 이 대범함과 태평함은 마치 왕후의 문장과도 같은 느낌이다. 나는 내가 쓴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만족했다. 이것도 내가 두뇌가 발달한 교양인이기 때문이지. 만약에 다른 놈이 내 입장에 놓였다면 이런 궁지를 빠져나갈 엄두도 못 냈을 것이지만 나는 이렇게 임기응변의 수를 써서 태연자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저것도 모두 내가 교양이 있는 현대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쩌면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로 술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다. 술 때문이 아니다. 나는 5시부터 6시까지 그들을 기다리는 사이에 술 같은 건 하나도 마시지 않았으니까. 나는 시모노프한테 거짓말을 한 거다.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렇지만 지금도 별로 양심에 거리낄 건 없다. 그만두자. 어쨌든 적당히 얼버무렸으니 다행이랄 밖에. 문제는 그거니까. 나는 봉투 속에 6루블을 넣고 봉한 다음 아폴론을 시켜 시모노프한테 보내기로 했다.
편지 속에 돈이 동봉되었음을 알자 아폴로는 갑자기 태도가 공손해지면서 내 명령에 쾌히 응했다. 저녁에 나는 산책을 나섰다. 어제부터 시작된 두통과 현기증이 아직도 그냥 계속되고 있었다. 시간이 경과하고 저녁 어둠이 짙어질수록 내가 받는 인상도 점점 변하여 뒤죽박죽이 되었고 나의 상념도 그와 마찬가지였다. 나의 내부에서는 뭔가 양심 밑바닥에 숨어있던 것이 좀처럼 사라지지를 않고 찌르는 듯한 고뇌가 되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나는 메슈찬스키 거리와 사두바야 거리 그리고 유스포프 공원 등 주로 번화한 상가를 돌아다녔다. 황혼이 깃들일 무렵에 이런 거리들을 산책하기를 나는 무척 좋아했다. 상인들과 직공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통행인들이 침울한 얼굴로 때를 지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시각이 좋았던 것이다. 가난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어수선한 광경과 이 산문적인 정취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은 이러한 거리의 혼잡이 유달리 내 마음을 자극했다. 아무리 해도 나는 내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무언가 마음 속에서부터 일종의 아픔을 동반하면서 자꾸만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었다. 나는 완전한 혼란 상태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다. 마치 무슨 범죄가 무거운 돌덩어리처럼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듯 싶은 느낌이었다. 리자가 찾아온다. 이 생각이 줄곧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하게도 어제 여러 가지 기억 중에서 유독 그녀에 관한 기억만이 따로 떨어진 형태로 나를 괴롭혔다. 다른 일들은 저녁까지 모두 깨끗이 잊어버리고 아무려면 어떠냐 싶은 심정이었다. 그리고 시모노프에게 보낸 편지에 여전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만족감은 사라져버렸다. 리자의 일이 너무나도 불안했기 때문이다. 혹시 그 여자가 오면 어떡한다 하고 나는 쉴 새 없이 그 생각만 했다. 어떡하긴 어떡해. 올 테면 오라지. 하지만 그 여자한텐 보이고 싶지가 않다. 내가 사는 꼬락서니를. 어제 나는 그 여자 앞에서는 훌륭한 영웅이 되었었는데 지금 제기랄 무엇보다 내가 이런 꼴로 전락한 게 나쁘다. 집안이 이보다 더 누추할 때는 없을 게다. 게다가 나는 어제 이런 너저분한 옷차림으로 용감히 연회에 나갔으니 저기 저 소파도 가죽이 찢어져 안에서 벨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가운만 하더라도 몸뚱이를 제대로 감쌀 수조차 없는 형편이고 누더기라도 이만저만한 누더기가 아니다. 이런 걸 그 여자는 죄다 볼 게 아닌가. 게다가 저 아폴론 녀석은 필시 그 여자 앞에서 미혹한 짓을 해보일 게다. 저놈은 일부러 나를 골려주려고 그 여자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지. 그런데도 나는 언제나처럼 겁먹은 듯이 그 여자 앞에서 어정어정 오락가락하는가 하면 가운 앞섭을 여미기도 하고 공연히 희죽거리면서 거짓말을 늘어놓기에 바쁠 것이다. 제기랄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구나. 하지만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 여기엔 뭔가 더욱 중요한, 더욱 추악하고 더욱 비열한 것이 있다. 그리고 또다시 어제처럼 그 파렴치한 허위의 가면을 써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나도 모르게 발끈 성을 냈다. 뭐가 파렴치하다는 거냐? 어째서 파렴치하단 말이냐? 나는 어제 성실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는가? 나 자신도 참된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다는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어디까지나 그 여자의 마음에 고결한 감정을 불어일으키려 했던 것이다. 그 여자가 울었다는 건 좋은 징조다. 그건 반드시 좋은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고쳐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나는 좀처럼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좀 있으니 어느새 9시가 지났으므로 이제는 리자가 찾아올리 만무하다는 걸 잘 알면서도 밤새껏 그녀의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내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즉 어제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 중에서 어느 한순간만이 분명하게 나타나곤 했다. 그것은 내가 성냥을 켜서 방을 밝히자 순환자와 같은 창백하게 비뚤어진 그녀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그 애처롭고 부자연스럽게 일그러진 미소. 그러나 그때만 해도 내가 15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까지도 애처롭게 일그러진 미소를 띤 그 순간의 리자를 여전히 회상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튿날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신경이 필요한 탓으로 돌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내가 너무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한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되었다. 나는 언제나 자신의 이런 약점을 의식하고 있었으므로 때로는 그것을 몹시 두려워했던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건 언제나 과장하는 버릇이 있다. 그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이지. 하고 나는 쉴 새 없이 마음속으로 되풀이했다. 그렇긴 하지만 리자는 역시 옳은지도 모른다. 이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 그때 나의 모든 생각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여 사뭇 고함을 치기까지 했다. 온다. 그 여잔 반드시 온다. 오늘 아니면 내일은 꼭 온다. 그따위 순결한 심장을 지닌 자들의 로맨티시즘이란 보통이 아니거든. 그따위 감상적인 영혼을 지닌 인간들의 천박함, 우열함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니까. 어째서 이걸 몰랐단 말인가. 그러나 여기서 나는 저기 곤혹을 느끼며 자신의 독백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나 간단한 일이냐. 나는 어쩌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다. 한 인간의 일생을 이쪽 마음대로, 그것도 당장에 전환시키는 데는 불과 몇 마디 말이면 족하지 않은가. 단지 목가적인 기분을 약간 주입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처녀성이라는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처녀지라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생각도 머리에 떠올랐다. 나 자신이 먼저 그 여자를 찾아가서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부탁해볼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면 그녀에 대한 적개심이 불현듯 솟아올라서 만약에 그녀가 내 곁에 있다면 그 망할 년을 실컷 모욕하고 침을 뱉어주고 사정없이 때려 쫓아버렸을 것이라 생각될 지경이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그녀는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놓기 시작했다. 특히 저녁 9시가 지난 후에는 완전히 원기를 회복하고 기분이 명랑해져서 때로는 제법 달콤한 공상에 빠지기까지 했다. 하긴 리자가 가끔 나한테 놀러와서 내 얘기를 듣는다면 결국 그 여자는 나한테서 구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나는 리자를 교육하고 두뇌를 발달시켜준다. 그러노라면 그 여자가 나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나도 깨닫게 된다. 그렇지만 나는 일부러 모른 체하고 시치미를 떼는 것이다. 마침내 그 여자는 미안쩍은 태도로 몸을 떨고 흐느끼면서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 나는 약간 놀라는 표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해준다. 리자, 내가 너의 사랑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너는 생각하나? 나는 모든 걸 짐작하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이 먼저 너의 애정을 바라고 싶진 않았던 거야. 나의 은혜를 갚는 뜻에서 억지로라도 나의 사랑에 응해야 한다고 자신을 속박하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지. 있지도 않은 애정을 억지로 일으키려고 한다면 큰일 아닌가. 나는 그런 건 질색이야. 그건 이를테면 하나의 횡포니까.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니까. 하지만 이제야말로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창조물이니까. 너는 순결하고 아름답다. 이제 너는 나의 귀여운 아내야. 그리고 우리는 둘이서 즐겁게 살면서 외국으로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한다. 그러나 나 자신은 어이가 없어서 결국은 혀를 차고 말았다. 그리고 그 더러운 년은 오고 싶어도 못 올 거야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 데서는 외출도 마음대로 시키지 않는 모양이니까 특히 저녁엔 더 할 거야. 나는 왜 그런지 그녀가 반드시 저녁에 그것도 7시경에 올 것만 같았다. 하긴 그 여자 얘기로는 아직 그 집에 완전히 얽매여 있는 건 아니고 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오긴 올 거야. 하지만 이때 아폴론이 그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로 나의 주의력을 딴 데로 돌려준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이 녀석은 언제나 분통이 터지게 하곤 한다. 이 녀석은 나의 암이요. 하느님이 보내주신 채찍이다. 아폴론하고는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서로 아웅다웅해온 사이여서 나는 이 녀석이 미워 죽을 지경이다. 아마 한평생 이 녀석만큼 밉다고 생각한 인간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때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도 있었다. 그는 나이살이나 먹은 데다가 몹시 거드름을 피우는 사내였는데 한편으론 부업으로 재봉사 일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왜 그가 나를 그토록 경멸하고 무작정 깔보려고만 드는지 아무래도 알 수가 없었다. 하기는 그에겐 누구나 깔보는 버릇이 있었다. 하얀 눈썹, 반지르르하게 빗어 붙인 머리, 기름을 발라 닭의 벼처럼 빗어 올린 앞머리, V자형으로 아랫입술을 비죽 내민 거만한 입. 이런 것을 보기만 해도 그가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 의혹을 품어본 적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굉장한 현학자였다. 그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중에서 최대의 현학자였다. 게다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비길 만한 자존심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는 자기 옷에 달린 단추 하나하나, 자기의 손톱 하나하나까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나에 대한 그의 태도는 완전히 전제주의여서 여관에서는 말도 잘 하지 않았다. 혹시 내 얼굴을 봐야 할 일이 있으면 자신만만하고 확고한 눈초리에 반드시 냉소를 담고서 바라보았다. 그 때문에 나는 이따금 분통이 터지곤 했다. 맡은 일을 하는 것이면서도 뭔가 나한테 굉장한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였다. 하긴 나를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가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로 알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따라서 나를 자기 옆에 놔두고 있는 것은 단지 매달 나한테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7루블의 월급으로 나한테 와 있기로 했던 것이다. 그를 위해선 나도 어지간히 속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때로는 그의 말소리를 듣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경련을 일으킬 만큼 그가 미워질 때가 있었다. 무엇보다 안 입고 온 것은 그가 말을 할 때마다 혀끝을 돌리듯이 소곤거린다는 점이었다. 그의 혀는 보통보다 기다랗게 생겨먹었는지 언제나 혀를 내두르며 슈슈 소리를 냈다. 그 자신은 그것이 자기에게 위험을 더해준다 생각하고 몹시 자랑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그는 늘 뒷짐을 지고 눈을 내리깔고서 낮은 소리로 시종 여일한 어조를 유지하면서 말을 했다. 특히 자기 방으로 되어 있는 칸막이 저쪽에서 성시편을 낭송할 때면 나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 때문에 그와 얼마나 다투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매일 밤 마치 초상집에라도 간 것처럼 나직하고 고른 음성으로 노래하듯 낭송하기를 무척 좋아했다. 재밌는 것은 결국 그가 성시편 낭송을 위해 장례식에 불려다니는 새로운 부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쥐잡이 틀과 구두약도 만들어 팔았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그를 쫓아낼 수가 없었다. 마치 이 사나이가 내 존재와 화학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듯 싶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결코 내 곁을 떠나려 하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가구가 딸린 셋방 같은 데서 살 수 없었다. 나의 거처는 곧 나의 은신처이며 나의 껍질이며 나의 상자여서 나는 그 속에서 온 인류를 피해 숨어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폴로는 어쩐지 내 거처의 부속물같이 생각되었고 그 때문에 나는 만 7년 동안이나 이 사나이를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월급만 하더라도 약속된 날로부터 단 2, 3일도 미룰 수가 없었다. 그랬다가는 그야말로 큰일이라도 난 듯이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나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형편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요즘 모든 인간에게 화가 나 있었으므로 이렇다 할 목적도 없이 아폴론에게 벌을 주는 뜻에서 2주일쯤 월급 지불을 연기하기로 결심했다. 하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약 2년 전부터 계획해온 일이긴 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 단지 그가 나한테 그토록 잘난 체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므로 나도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월급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이것을 그에게 예고하지 않기로 했다. 저쪽에서 먼저 월급 얘기를 꺼내게 함으로써 그의 오만한 콧대를 꺾기 위해서였다. 만약에 그가 말을 꺼내면 나는 서랍 속에서 7루블을 내놓으며 이만한 돈은 수중에 가지고 있지만 일부러 넣어두었다는 걸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그 까닭은 그저 월급을 주기가 싫으니까 안 주는 거다. 왜냐하면 나는 주인이니까 뭐든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정중하게 부탁한다면 나도 고집을 버리고 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 않으면 2주일을 기다리건 한 달을 기다리건 어림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봐도 결국은 그의 승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었다. 나는 나 홀로 버텨내질 못했다. 우선 그는 언제나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을 썼다. 전술이란 다름 아니라 제1단계로 무서울 만큼 엄격한 시선을 나에게 쏟고 몇 분 동안이나 그대로 나를 응시하는 것이다. 특히 나하고 마주치거나 나의 외출을 배웅할 때는 더욱 그러했다. 만약에 내가 모른 채 하고 그 시선을 이겨내면 그는 침묵을 지킨 채 다음 단계의 고문에 착수한다. 예를 들면 내가 방안을 거닐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 이렇다 할 용무도 없이 슬쩍 내 방에 들어와서는 문 옆에 버티고 선 채 한 손을 등 뒤로 돌리고 한쪽 발을 뒤로 당기고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 눈초리는 엄격하다기보다는 완전히 경멸을 나타내고 있다. 내가 무슨 용무냐고 물으면 그는 아무 대꾸도 없이 몇 초 동안 내 얼굴을 응시한 후 이상하게 입술을 꾹 다물고 사뭇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천천히 몸을 돌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두어 시간 후엔 똑같은 모습으로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난다. 간혹 나는 홧김에 무슨 용무냐고 묻지도 않고 이쪽에서 먼저 준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쳐들고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한다. 이렇게 우리는 한 2분 동안 서로 얼굴을 쏘아본다. 결국에 가서 그는 거만하게 천천히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서는 두어 시간가량 잠잠해지는 것이다. 그래도 내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반항을 계속하면 그는 나를 바라보면서 벼랑간 한숨을 짓기 시작한다. 마치 그 한숨으로 나의 타락한 10년의 깊이를 측량하는 듯이 길고 깊은 한숨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완전히 그의 승리로 끝나고 만다. 나는 미친놈처럼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를 고래고래 외치지만 결국은 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의 엄격한 눈초리의 기동 연습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나는 제정신을 잃고 미친 듯이 그에게 덤벼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의 신경은 너무나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봐! 하고 나는 소리쳤다. 그것은 그가 한 손을 등 뒤로 돌린 채 말없이 몸을 돌려 천천히 제 방으로 되돌아가는 순간이었다. 기다려, 이리 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내가 부자연스러울 만큼 큰 소리로 고함을 쳤기 때문인지 그는 다시 되돌아서서 약간 놀란 얼굴로 나를 훑어보았다. 이것이 또 나의 분통을 터뜨렸다. 어째서 너는 허락도 없이 멋대로 내 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는 거냐? 대답해봐. 그러나 그는 태연하고 침착하게 30초가량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금 돌아서려고 했다. 기다리라니까? 나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면서 소리쳤다. 꼼짝 마라. 그리고 대답해. 어째서 너는 내 방에 들락거리며 내 얼굴을 보느냐 말이다. 혹시 무슨 분부하실 일이라도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내 본분이니까요. 그는 다시 잠시 동안 그대로 침묵을 지키고 나서 눈썹을 쳐들고 머리를 조용히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기울이고는 그 슈슈 하는 소리를 내면서 평탄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다. 참으로 어이없을 만큼 침착한 태도였다. 그게 아니야.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망할 놈 같으니. 나는 증오심에 휩싸여 몸을 떨면서 소리쳤다. 그럼 왜 네가 내 방에 드나드는지 내가 가르쳐줄까? 너는 내가 월급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오만한 성격 때문에 나한테 달라는 소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바보 같은 눈초리로 나의 약을 올려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 바보 얼간이 놈아. 그는 또 아무 말 않고 돌아서려고 했으나 나는 그를 붙잡았다. 이봐. 나는 고함쳤다. 여기 돈이 있다. 자 봐라. 나는 서랍에서 돈을 꺼냈다. 7룹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 그러나 니놈한테 안 준다. 니놈이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안 준다. 안 줘. 절대로 그런 짓은 못하겠습니다. 그는 부자연스러울 만큼 자신만만한 어조로 대꾸했다. 시키고 말 테다. 나는 고함쳤다. 내 명예를 걸고라도 시키고야 말겠다. 내가 당신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나의 고함 소리 같은 건 아랑곳 없이 그는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보고 망할 놈이니 바보 얼간이 놈이니 하고 욕을 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언제든지 경찰에 가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서 가. 마음대로 고소해봐.
나는 발악하듯 외쳤다. 당장 가서 고소하라니까? 지금 당장 가란 말이다. 어쨌든 네 놈은 바보 얼간이야. 바보 얼간이. 그러나 그는 나를 흘낏 바라보고 나서 몸을 돌리더니 나의 고함소리 같은 건 들은 채도 않고 어슬렁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저자만 없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1분쯤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거만하고 위세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에 두근거림을 느끼며 칸막이 저쪽인 그의 방으로 발을 옮겼다. 아폴론! 나는 나직한 목소리로 띄엄띄엄 말했지만 그래도 숨이 가빴다. 지금 당장 1분도 지체 말고 경찰을 부르러 갔다 와. 그는 벌써 그 사이에 탁자 앞에 앉아서 안경을 쓰고 무슨 재봉일 같은 걸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내 명령을 듣자 그는 픽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당장 갔다 오라니까? 만약에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정말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신가 보군요. 그는 얼굴도 들지 않고 바늘에 실을 꿰면서 여전히 슈슈 소리를 내며 천천히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자기 자신을 고소하려고 경찰을 데려오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협하려고 그러시는 거라면 아무리 길을 써봐야 공연한 일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을 테니까요. 가라니까?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금세 그의 머리 위로 주먹이 올라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때 천만 뜻밖에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머뭇거리며 우리 두 사람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쪽으로 눈을 돌리자마자 부끄러움에 몹시 당황하여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벽에다 머리를 처박은 채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2분쯤 지나자 아폴론의 느린 말소리가 들렸다. 저기 어떤 여성이 와서 만나 뵙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유난히 엄한 눈으로 나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하고는 옆으로 비켜나서 리자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러고도 나가려 하지 않고 비웃는 얼굴로 우리 두 사람을 훑어보고 있었다. 가봐, 어서 가봐! 하고 나는 허둥지둥 그에게 명령했다. 마침 그 순간 내 방의 괴종시계가 짜내는 듯 찍 소리를 내면서 7시를 쳤다. 나는 무엇에 호되게 얻어맞은 듯 볼썽사납게 당황하면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넝마가 다 된 가운 앞섭을 열심히 여미면서 빙그레 웃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엊그제 내가 풀이 죽어 있을 때 마음속으로 상상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아폴로는 우리 옆에 2분쯤 그냥 버티고 있다가 결국 물러나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별로 편해지지 않았다. 더욱 난처한 것은 그녀까지도 몹시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나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물론 그녀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곤 있었지만 말이다. 앉지 그래. 나는 기계적으로 말하며 그녀를 위해 의자를 테이블 앞으로 당겨놓고 나서 나도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계속 응시하면서 순순히 의자에 앉았다. 지금 곧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나한테서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 순진한 기대가 내 비위에 거슬렸다. 그러나 나는 자제했다. 이런 때일수록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있어야 할 텐데 이 여자는. 그래서 나는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 여자한테 따끔한 맛을 한번 보여줘야지. 이상한 장면을 리자한테 보여주었구먼. 이런 식으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말을 더듬으며 시작했다. 아니, 그렇다고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해선 안 돼. 상대방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보고 나는 황급히 소리쳤다. 나는 나의 가난한 생활을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오히려 가난한 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 가난하긴 해도 나는 고결해. 가난해도 얼마든지 고결할 수 있으니까. 하고 나는 중얼거리듯 덧붙였다. 그건 그렇고 차라도 마실까? 아니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잠깐만 기다려요.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아폴론의 방으로 달려갔다. 어디로든 잠시 이 자리를 피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봐 아폴론. 이때까지 쭉 손에 쥐고 있던 7루블을 그의 앞에 내던지며 나는 열병 걸린 사람처럼 빠른 소리로 속삭였다. 네 월급이다. 받아라. 그 대신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지금 곧 음식점에 가서 차하고 비스킷 10개만 사다 줘. 만약에 이걸 거절한다면 너는 나를 불행한 인간이 되게 하는 거야. 넌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혹시 넌 무슨 이상한 걸 생각하는지도 몰라. 그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기 때문이야. 아폴로는 벌써 일거리 앞에 앉아서 안경까지 쓰고 있었으나 바늘을 놓으려고도 하지 않고 우선 말 없이 곁눈으로 흘끗 돈에다 눈을 주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나한테는 주의를 돌리려고도 하지 않고 한마디 대꾸도 없이 여전히 바늘에 꿰려던 실 끝을 비비고 있었다. 나는 나폴레옹식으로 팔짱을 끼고 그의 앞에 3분가량 버티고 서 있었다. 그러나 내 얼굴은 창백했고 관자놀이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느꼈다. 그동안에 다행히도 그는 내가 가엾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바늘에 실을 꿰고 나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의자를 밀어내고 천천히 안경을 벗고 천천히 돈을 세고 나서 어깨너머로 두 사람 분을 제대로 가져오랄까요? 하고 묻더니 느릿느릿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리자한테 되돌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차라리 이대로 가운을 걸친 채로 어디로든 달아나 버리면 어떨까? 나중에야 무슨 일이 일어나건 말건. 나는 다시 앉았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저런 놈은 죽어버려야 해. 나는 느닷없이 이렇게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힘껏 내리쳤다. 잉크병에서 잉크가 튀었다. 어머나, 왜 이러세요? 그녀는 움찔해서 소리쳤다. 저런 놈은 때려 죽여야 한다니까. 죽여야 하고 말고. 나는 테이블을 쾅쾅 치면서 빽빽 고함을 질렀다. 완전히 제정신을 잃곤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미치광이 짓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리자, 저 망할 놈이 나한테 얼마나 짓궂게 구는지 넌 모를 거야. 저놈은 나한테 붙어있는 악마야. 지금 비스킷을 사러 갔지만 저놈은... 이렇게 말하다가 나는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히스테리의 발작이었다. 나는 흑흑 흐느끼면서도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지만 아무리 해도 그 흐느낌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질겁을 할 만큼 놀랐다. 왜 그러세요? 네? 왜 그러세요? 그녀는 내 옆을 서성거리며 이렇게 외쳤다. 물을 좀 줘. 거기 있어. 하고 나는 가느다란 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물 같은 건 마시지 않아도 괜찮고 가느다란 소리로 중얼거릴 것까지도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나는 단지 체면을 차리기 위해 연극을 한 것뿐이다. 물론 발작은 진짜였지만 그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보면서 물을 내밀었다. 이때 아폴론이 차를 가져왔다. 좀 전에 아폴론과 그런 일이 있던 후이므로 나는 이 흔해 빠진 평범한 차가 무척 흉하고 비참한 것으로 느껴졌다. 리자는 몹시 놀란 눈으로 아폴론을 바라보았다. 그는 우리를 본 채 만체하고 이내 나가버렸다. 리자, 너는 나를 멸시하겠지?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초조하게 온몸을 떨며 나는 뚫어지게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너무나 당황해서 감히 대답도 하지 못했다. 차라도 마시라고. 나는 씁쓸한 어조로 말했다. 나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었지만 화풀이의 상대는 그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그녀에 대한 무서운 증오심이 내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다. 당장에 죽여버리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 보복으로 나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모든 게 이 여자 때문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침묵이 5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차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으나 우리는 손을 대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마시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것으로 그녀를 더욱 난처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 쪽에서 먼저 찻잔에 손을 대기는 아무래도 어색할 것이다. 그녀는 몇 번이나 서글프고 의아스런 눈으로 날 보았다. 나는 고집스럽게 지켰다. 주로 괴로움을 맛본 것은 물론 나였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짓궂음과 어리석음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나 거기서 아주 나와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침묵을 깨뜨리려고 그녀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불쌍한 여자다. 다른 일이라면 모르되 이런 얘기를, 그것도 하필이면 이런 어색한 순간에 더욱이 나 같은 어리석은 인간에게 꺼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다.
나 자신은 그녀의 졸렬함과 부질없는 고지식함이 가엾게 여겨져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무언가 추악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런 동정심을 짓눌러버리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더 한층 나를 선동하여 에라 될 대로 되라지 하는 기분이 되게 했다. 다시 5분가량 지났다. 방해가 되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들릴랑 말락한 소리로 띄엄띄엄 말하면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자존심을 상한 노여움이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것을 눈치채자 나는 증오감에 휩싸여 온몸을 후들후들 떨면서 버럭 고함을 쳤다. 대체 넌 뭐 때문에 나한테 왔지? 제발 그걸 말해봐. 내 말의 논리적 순서조차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하기 시작했다. 모든 걸 단숨에 다 말해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지조차 생각지 않았다. 뭐 때문에 왔어? 대답해봐. 대답해보라고. 나는 거의 제정신을 잃고 이렇게 소리쳤다. 뭐 때문에 왔는지 내가 말해줄까? 네가 여기 온 건 그때 내가 동정의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감상적인 마음이 되어 또 동정의 말을 듣고 싶어진 거야. 그렇다면 말해주마. 알겠나? 나는 그때 너를 놀려준 것뿐이야. 왜 그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지? 그렇다. 놀려준 거다. 그때 너한테 가기 전에 어느 연회석상에서 나는 모욕을 당했었다. 그 패거리 중에 한 장교를 때려주려고 그 집에 갔던 거야. 그런데 그놈을 놓치고 말았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분풀이를 해서 울적한 기분을 풀어야 했다. 마침 네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실컷 조롱했던 거야. 내가 모욕을 받았으니 나도 누구를 모욕해야겠다는 심사였지. 그랬던 건데 너는 내가 일부러 너를 구해주기 위해 온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지. 어쩌면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내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녀가 내 말의 참뜻을 잘 이해할 것임이 틀림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분명히 그러했다. 그녀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지더니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병적으로 일그러뜨리며 도끼로 다리를 후려친 듯 의자에 푹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는 입을 뻐끔히 벌린 채 눈을 부릅뜨고 몸을 덜덜 떨면서 내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나의 파렴치한 말이 그녀를 압도해버린 것이다. 구해주다니. 나는 벌떡 일어나 그녀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말을 이었다. 대체 무엇으로부터 구한다는 거지? 더구나 내가 오히려 너보다 훨씬 못한 인간인지도 모르는데. 그때 내가 설교 같은 소리를 했을 때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 당신은 뭐 타러 이 집에 왔죠? 설교를 하러 일부러 왔나요? 하고 말이야. 권력. 그렇다. 그때 나는 권력이 필요했다. 너의 눈물, 너의 굴욕, 너의 히스테리. 그것이 내겐 필요했던 거야.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나는 그때 끝까지 버텨내지를 못했다. 마음이 약한 탓으로 이내 겁을 집어먹었던 거야. 그리고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경솔하게 너한테 주소를 내주었어. 나는 집에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주소를 너한테 준 것이 후회되어 그 때문에 도리어 너를 욕하며 원망했다. 나는 이미 그때부터 너를 증오했어. 그것은 그때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지. 나는 다만 머릿속에서 꾸며낸 말로 너를 우롱하고 싶었을 뿐이야. 실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그걸 너는 알겠나? 다름 아니라 너 같은 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라는 것이다. 나에겐 안정이란 것이 필요해. 나는 타인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온 세계를 단돈 1코페이카에 팔아버리겠다. 세계가 파멸하는 것과 내가 차를 마시지 못하게 되는 것과 어느 쪽이 큰일인가? 설사 온 세계가 파멸해버린데도 상관없지만 나는 언제나 차를 마시고 싶을 때 마셔야 한다. 이걸 너는 알고 있었나? 어때? 그래서 나는 더럽고 비겁한 인간이고 게을러 빠진 이기주의자라는 걸 나 자신도 잘 알고 있어. 지난 2, 3일 동안 혹시 네가 오지나 않을까 해서 나는 줄곧 겁이 나서 떨고 있었다. 지난 2, 3일 동안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는지 너는 아나? 다름 아니라 요전엔 내가 네 앞에서 대단한 영웅이었는데 이번엔 이 넝마 같은 가운을 입은 거지처럼 추악한 꼴을 너한테 보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 좀 전에 나는 가난 따위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지만 실은 부끄러워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끄럽다. 무엇보다 무섭다. 도둑질을 한 것보다도 더 부끄럽다. 왜냐하면 나는 허영심이 터무니없이 강해서
마치 껍질이라도 벗기운 듯이 공기가 닿기만 해도 아프기 때문이지. 너는 알아챌 수 있겠나? 아까 사나운 개새끼처럼 아폴론에게 덤벼들었을 때 나는 너한테 이 너저러한 가운 입은 꼴을 들킨 걸 가지고 한평생 너를 원망하게 될 것 같았어. 요전엔 영웅이요 구세주였던 사내가 몸투성이 개새끼처럼 자기 하인한테 덤벼들고 있는데 그 하인 녀석은 오히려 주인을 비웃고 있었으니 말이야. 그리고 아까 내가 마치 모욕받은 계집처럼 네 앞에서 그만 눈물을 흘렸다는 것.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영원히 너를 원망할 거야. 또 지금 너한테 이런 걸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라도 나는 영원히 너를 미워할 거다. 그렇다. 너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네가 공교롭게 그런 순간에 찾아왔기 때문이지. 왜냐하면 내가 추악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사는 벌레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가장 우스꽝스럽고 가장 우둔하고 가장 시시하고 가장 질투심이 강한 벌레이기 때문이다. 다른 놈들도 결코 나보다 나을 것이 없지만 어찌된 셈인지 놈들은 절대 부끄러워하질 않아. 그런데 나는 한평생 온갖 안 입고 온 놈들한테 모욕을 받고 있거든. 그것이 내 특성이야. 하긴 네가 그걸 알아주건 말건 나한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만 말이야. 도대체 내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 네가 그 사회에서 멸망하건 말건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리고 알겠나? 내가 이런 걸 죄다 털어놓는 것을 네가 여기서 다 들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너를 더욱더 미워할 거야. 인간이 이런 식으로 몽땅 털어놓고 말하는 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이거든. 더욱이 이런 히스테리 상태에서 말이야. 이 이상 더 나한테 무슨 용무가 있겠어. 내가 이만큼 말하면 알만할 텐데 뭐 때문에 돌아가지도 않고 내 앞에 버티고 서서 나를 괴롭히고 있지? 그러나 이때 벼랑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무엇이든 소설식으로 생각하거나 공상하는 습관이 붙어 있었고 또 자기가 전에 공상 속에서 창작한 것처럼 현실을 상상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이 기묘한 상황을 이내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한테 더할 수 없는 모욕을 받은 리자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이해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지금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언제나 대번에 깨닫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즉, 내가 누구보다 불행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한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나타났던 공포와 모욕감은 우선 비통한 경악으로 바뀌었다. 내가 나 자신을 더러운 비열한이라고 욕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녀의 얼굴은 온통 경련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일어나서 내 말을 제지하려 했다. 그리고 내가 말을 끝냈을 때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것은 뭐 때문에 가지 않고 여기에 서 있느냐는 나의 외침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런 말을 하기가 무척 괴로울 것이라는 연민의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불쌍할 만큼 학대받은 여자이며 나보다 훨씬 열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욕을 느끼거나 화를 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받은 듯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한테 몸을 던질 듯한 기세를 보이면서도 역시 망설여지는 듯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면서 두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나도 가슴속이 뒤집히는 것만 같았다. 그때서야 그녀는 와락 나한테 덤벼들어 양손으로 내 목을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참지를 못하고 함께 따라서 울었다. 나는 선량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야. 나는 간신히 그렇게 말하고 소파로 다가가서 거기 엎드린 채 진짜 히스테리를 일으켜 15분가량 통곡을 계속했다. 그녀는 내 곁에 바싹 들러붙어 내 몸을 꼭 껴안은 채 그 포옹 속에서 마비된 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히스테리도 가라앉아야 할 때가 왔다. 난처한 일이었다. 그래서 소파에 엎드려 싸구려 가죽 쿠션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나는 이제 얼굴을 쳐들고 리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가 몹시 쑥스러우리라는 것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다. 무엇이 부끄러웠는가?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끄러웠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나의 혼란된 머릿속에 떠올랐다. 지금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이번엔 그녀 쪽이 영웅이고 나는 바로 나흘 전 그날 밤에 리자와 마찬가지로 가련하게 압도당한 인간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생각이 소파에 엎드려 있는 동안 머리에 떠오른 것이다. 아, 이게 무슨 꼴이냐. 나는 그때 과연 그녀를 부럽게 여겼을까? 모르겠다.
여태까지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그때는 물론 지금보다 더 알 턱이 없었던 것이다. 상대가 누구건 간에 타인에 대한 권력과 횡포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러나 이론만으론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론 같은 건 아무리 전개해봐야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를 억제하고 고개를 쳐들었다. 사실 언젠가는 쳐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그녀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이겠지만 그때 내 마음속에는 갑자기 또 하나의 감정이 확 타올랐다. 그것은 지배욕과 점유욕이었다. 내 눈은 정욕으로 빛났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순간 나는 얼마나 그녀를 증오하고 또 얼마나 그녀한테 마음이 끌렸는지 모른다. 이 두 감정은 서로 불을 지르는 격이었다. 그것은 거의 복수에 가까웠다. 그녀의 얼굴엔 우선 의아스러운 공포의 빛이 떠올랐으나 그것은 한순간뿐이었다. 그녀는 환희에 넘쳐서 정열적으로 나를 포옹했다. 15분쯤 지나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초조감에 휩싸여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그리고 연신 칸막이 옆으로 다가가서 틈새로 리자를 들여다보곤 했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기대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아마 울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가려는 기색은 없었다. 그것이 나를 안절부절 못하게 했다. 이번에야말로 그녀는 모든 걸 죄다 알았을 게다. 나는 철저하게 그녀를 모욕한 것이다. 그렇지만 새삼스레 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그녀는 나의 정욕의 발작이 복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에게 가해진 새로운 굴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조금 전까지 내가 품고 있던 대상 없는 증오에 이번엔 그녀에 대한 개인적인 선망에 찬 증오가 합쳐졌다. 그것을 그녀는 깨달은 것이다. 물론 그녀가 이런 것을 죄다 분명히 깨달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대신에 내가 더러운 인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녀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너처럼 그렇게 심술궂고 우둔한 인간이 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적어도 그녀의 애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이는지 모른다. 하지만 어째서 믿지 못하겠단 말인가? 첫째, 나는 이미 사랑을 할 수조차 없게 된 인간이다. 왜냐하면 거듭 말하거니와 나에게 있어 사랑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우월권을 잡고 폭군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평생 이와는 다른 사랑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폭군처럼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그것도 상대방이 기꺼이 나한테 자진해서 바친 권리라고까지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는 지하 생활의 공상 속에서도 사랑이란 것을 하나의 투쟁으로 밖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나의 경우 사랑은 언제나 증오로부터 시작되고 정신적인 정복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정복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그런 건 알 턱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나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현실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전에 그녀에게 너는 동정의 말을 듣고 싶어서 날 찾아온 거지? 하고 모욕을 주기까지 했으니 굳이 이런 경우를 믿지 못하겠다고 우길 건 없지 않은가. 그건 내가 미처 알아채질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찾아온 것은 결코 동정의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에게 있어서는 다름 아닌 사랑 속에 모든 부활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온갖 파멸로부터의 구원과 갱생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이것 이외엔 부활의 길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칸막이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곤 했을 때 그녀를 그다지 증오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다만 그녀가 여기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없이 초조했을 뿐이다. 그녀가 빨리 사라져 주기를 바랐다. 나는 안정을 원했다. 지하의 세계에 혼자 남아있길 원했다.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서 이제는 아주 생소해진 이 현실 생활이 숨막힐 듯 나를 압박했던 것이다. 몇 분이 또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뻔뻔스럽게도 그녀의 주의를 일깨우려고 칸막이를 톡톡 두드려 보았다. 그녀는 움찔하며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나를 피해 어디로 도망치려는 듯이
외투며 모자며 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2분쯤 지나서 그녀는 조용히 칸막이 뒤에서 나와 무거운 눈길로 날 쳐다보았다. 나는 씁쓸한 표정으로 희죽 웃었으나 그것은 억지로 갖다 붙인 거칠애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해 얼굴을 돌려버렸다. 안녕히 계세요. 문 쪽으로 걸어나가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갑자기 그녀 옆으로 달려가 그 손을 잡고 손바닥을 펴고서 그 안에 뭔가를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손가락을 굽혀주었다. 그러고는 곧 외면을 하고 한쪽 구석으로 물러났다. 적어도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으려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때 이런 짓을 한 것은 정신없이 당황하여 실수를 한 것이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을 지경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으므로 정직하게 말해버리기로 하겠다. 내가 그녀의 손을 펴고 돈을 지어준 것은 단지 짓궂은 장난에 불과했다. 이것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칸막이 안쪽을 들여다보곤 했을 때 문득 떠오른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은 단언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잔인한 짓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본심에서가 아니라 저열한 두뇌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일부러 머릿속에서 꾸며낸 연극이었으므로 나 자신은 1분도 견뎌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처음엔 내 눈으로 보고 싶지가 않아서 한쪽 구석으로 얼른 물러나긴 했지만 이윽고 수치와 절망에 휩싸여 리자의 뒤를 쫓아 달려나갔다. 현관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았다. 리자! 리자! 층계 쪽을 향해 불러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부자연스러울 만큼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대답이 없었다. 층계 아래쪽에서 그녀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리자! 이번엔 좀 큰 소리로 불렀다. 역시 대답이 없다. 그 순간 밖으로 나가는 무거운 유리문이 삐걱하고 열리고 곧이어 꽝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치듯 층계를 따라 울려 올라왔다. 그녀는 가버렸다. 나는 생각에 잠기며 방으로 되돌아왔다. 참을 수 없이 침울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녀가 앉았던 의자 옆에 멈춰서서 흐릿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1분쯤 지났을까? 나는 벼랑간 움찔하고 몸을 떨었다. 바로 눈앞의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 눈에 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꼬깃꼬깃 구겨진 파란 5루블짜리 돈을 발견한 것이다. 방금 그녀의 손에 쥐어준 것과 같은 돈이다. 이건 그 돈이 틀림없다. 다른 돈이 있을 리 없다. 그것 말고는 집안에 그런 게 없지 않았는가. 그러고 보니 그녀는 내가 구석으로 물러난 사이에 얼른 이 돈을 테이블에다 던져버린 것이다. 어찌된 셈인가. 그녀가 이렇게 하리라는 건 나도 예측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지만 정말로 예측할 수가 있었을까? 아니다. 나는 철저한 에고이스트여서 실제로 인간을 존경하는 일이 절대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하리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잠시 생각한 후 나는 미치광이처럼 외투를 걸치고 허겁지겁 그녀의 뒤를 쫓아 달려나갔다. 내가 한 길로 나갔을 때 그녀는 아직 100m 정도밖엔 떨어져 있지 않았다. 주위는 조용했다. 눈은 거의 수직으로 펑펑 쏟아지면서 보도와 차도에 부드러운 쿠션을 깔고 있었다. 한 길은 인적 하나 없이 쥐죽은 듯 고요했다.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거리 모퉁이까지 100m가량 단숨에 달려갔으나 거기서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어느 쪽으로 갔을까? 그리고 난 뭐하러 그녀를 쫓아가고 있을까? 뭐하러? 그녀 앞에 엎드려 회오의 눈물과 함께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용서를 빌기라도 하겠단 말인가? 그렇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아마도 영원히 나는 이때의 일을 태연한 마음으로 추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뭐 때문에 라는 의문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다. 내가 오늘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면 오히려 그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곧 그녀를 증오하게 되는 그런 일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나에게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있단 말인가? 나는 전에 이미 10번, 100번 경험한 것처럼 오늘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시금 인식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녀를 괴롭히지 않을 거란 말인가? 나는 눈을 맞으며 선 채 이런 것을 생각했다. 차라리 이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게 좋지 않을까? 집에 되돌아와서도 나는 망상을 계속했다. 망상으로 생생한 마음의 아픔을 지우려는 듯이
그녀가 영원히 모욕을 느끼며 떠나갔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된 일인지 모른다. 모욕이란 건 이를테면 일종의 정화작용이니까. 모욕이란 무엇보다도 신랄하고 통렬한 의식이니까. 나는 내일이라도 곧 그녀의 영혼을 더럽히고 그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지도 모르지 않는가. 하지만 이렇게 하면 모욕은 결코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추악한 오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모욕은 증오의 힘으로 그녀를 높은 데로 이끌고 정화할 것이다. 그렇다 어쩌면 죄의 힘으로라고 말하는 편이 적절할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과연 편해지기라도 할 거란 말인가. 이번엔 내가 당신들한테 진지하게 한 가지 묻고 싶다. 값싼 행복과 고결한 고민 중 과연 어느 쪽이 좋을까?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마음의 아픔에 몸부림치며 이런 걸 공상했다. 이때만큼 한없는 고통과 회한에 시달린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집에서 달려나갈 때 결국은 도중에 되돌아오고 말 것이라는 걸 나 자신도 느끼지 않았단 말인가. 그 후 나는 한 번도 리자를 만나지 못했고 소문조차 듣지 못했다. 한 가지만 더 말해두겠는데 그 당시 나는 그러한 고뇌 때문에 거의 알아누울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증오의 이점에 관한 자신의 정의에 오랫동안 만족을 느꼈던 것이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지금도 이 에피소드를 회상하면 말할 수 없이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불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만 이 수기를 끝맺는 게 좋지 않을까? 어쩌면 이따위를 쓰기 시작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이었는지 모른다. 적어도 나는 이 소설을 쓰고 있는 동안 줄곧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은 이미 문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징벌 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구석진 곳에 틀어박혀 돈도 없이 모든 현실과 인연을 끊은 채 지하의 세계에서 증오와 원한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자기의 생활을 소모했다는 등의 얘기를 길게 늘어나봐야 하나도 재미가 없을 건 뻔한 일이다. 소설엔 주인공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엔 일부러 계획한 것처럼 주인공다운 것과는 정반대되는 성질만은 하나하나 걷어 모아놓지 않았는가. 그리고 첫째로 이런 일은 독자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실생활에서 동떨어져 있어서 생활이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들 정신적으로 절름발이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버려서 때로는 산 생활에 대해 일종의 혐오를 느낄 지경이다. 그 때문에 산 생활을 상기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제 병이 고질화되어 진짜 산 생활을 마치 무슨 힘든 노동이나 되는 것처럼 느끼며 차라리 소설식인 생활 쪽이 좋다고 모두들 속으로 생각하게끔 되어버린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변덕을 부리는 걸까? 대체 무엇이 소원일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의 변덕스러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오히려 곤란을 느낄 것이다. 시험삼아 우리에게도 좀 독립성을 부여하고 우리 손에서 밧줄을 풀어 활동 범위를 넓혀줘보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곧 그 전처럼 다시 감독해 주십사 하고 애원할 것임이 틀림없다. 아마 당신들은 나의 이 말에 화를 내어 발을 구르며 호통을 칠 것이다. 너 자신의 얘기만 해라. 너 자신의 비참한 지하생활 얘기만 하면 될 것이지. 어째서 우리는 모두들 일하고 남까지 끌고 들어가느냐? 그러나 미안하지만 나는 모두들이란 말을 변명의 도구로 사용할 생각은 추워도 없다. 나 자신에 관해서만 말한다면 나는 일생 동안 줄곧 당신들이 반도 추구할 용기가 없었던 것을 극단까지 추구한 것뿐이다. 당신들은 자신의 소심함을 분별력이라 생각하고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그것으로 자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에 비하면 오히려 내가 몇 배나 더 생기 있다고 할 수 있다.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잘 보라. 사실 지금 어디에 살아서 생활하는 것이 있는가? 그 살아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며 뭐라고 불리우고 있는가? 그것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자는가? 가령 우리한테서 책이라는 걸 모조리 빼앗아보라. 우리는 곧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디에다 자신을 맞춰야 할지, 무엇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해야 할지, 무엇을 존경하고 무엇을 경멸해야 할지, 모든 것이 캄캄해져 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조차, 자기 자신의 육체와 피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조차 실증이 나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로 생각하면서 뭔가 여태까지 없었던 일반적인 인간이 되려고 열심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테면 생명 없는 사사나, 그것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서 태어난 것이 아닌 몇 대에 걸친 사사나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점 우리의 기호에 맞아가는 모양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되도록이면 아버지 아닌 관념에서 인간이 태어나도록 궁리를 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만두기로 하자. 나는 이제 지하의 세계에서 글을 쓰기가 싫어졌다. 이 역설가의 수기가 이것으로 아주 끝난 것은 아니다. 그는 참지를 못하고 또다시 계속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여기서 일단 끝맺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소설은 끝났습니다. 주인공은 극단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먼저 사람을 밀어내고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상대를 상처 입힙니다. 모욕은 평생 잊지 못하지만 정작 행동해야 할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머릿속에서는 수천 번 싸우지만 현실에서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끊임없는 자기 분석 끝에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의 모습이 완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진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며칠씩 곱씹었던 경험,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괜히 자존심을 세웠던 순간, 상처받을까봐 먼저 거리를 두었던 일, 혼자 상상 속에서 싸우고 현실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기억.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아주 작은 감정들을 극단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자존심이 진심보다 앞설 때,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스스로 만든 해석 속에 갇힐 때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법은 아닙니다. 내 안에도 작은 지하 생활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키우기보다 조금 덜 계산하고 조금 더 행동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받고 후회하고 때로는 비뚤어진 감정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 속에 평생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지하생활자의 수기는 병든 한 인간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 어두운 방을 비춰주는 작품이었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